첫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이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뵙고 싶었는데 네,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 오늘에야 뵙게 됐는데요. 먼저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짧게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해주셨는데 자 바로 뭐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어제 윤석열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1시간 8분 정도 진행된 최후 변론 의원님 쭉 보셨을 것 같은데 소감 좀 들어봐야죠, 의원님. 동굴 속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극우 음. 동굴 속에. 극우 동굴 네, 속에 사는 극우 동굴 속에 사는데 사람. 예. 동굴의 바깥을 쳐다보지 않고 예. 동굴 안쪽 벽면만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대통령 같고요. 책임이 정말 없다. 국민에 대한 책임, 국정에 대한 책임은 정말 찾기 힘들었던 그런 최후 진술 아닌가 싶어요. 네. 어제 뭐 간첩 얘기가 25번 나올 정도로 맞아요. 죄송하다는 말은 2번, 두 간첩 25번, 송구하다 1번, 미안하다 1번. 다 체크하셨군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 결국에는 북한 지령을 받고 막 야당에서 예. 국정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이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부정. 예. 선거 부정 얘기도 하고 예. 뭐 줄타는 얘기도 하고 네. 뭐 예산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동안은 뭐 이어왔던 그런 주장을 어제 총 집대성에서 얘기를 쭉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뭐 댓글을 통해서 정말 듣기 힘들었다.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이 썼을까요? 그걸 저는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외부에서 많이 조력을 해줬던 걸로 보여지는데 네. 윤석열 일단 네. 팩트 체크를 하면 팩트 체크. 눈에 딱 걸리는 게 제가 국회 행안이니까 네. 경찰의 특활비를 다 깎았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최후 진술에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이다. 예, 왜냐하면 경찰 특활비의 대다수는 국정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가 보안비로 잡혀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청장이나 경찰 수뇌부들이 쓰는 아주 경찰 전체 특활비의 극소 일부분만 저희가 손을 댔던 건데 그걸 네. 전부 다 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팩트가 틀렸다. 팩트 자체도 틀린 거고,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책임이 없다. 최소한 반성과 성찰은 일정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던데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뭐 자화자찬하는 내용도 있었고 네. 개혁을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 예.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아마 뭐 헌법재판관들이 다 이거 지켜보고 어제 최후 변론까지 들여다보면서 심증을 굳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그러겠죠. 저는 예. 그래도 일말에 기대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절연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을 보면서 그래 미련 둬서는 안 되겠다. 중도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네. 판단. 근데 어제 그 내용을 77페이지로는 근데 글자 크기 때문에 네, 1시간 네. 좀 넘게 하고 끝났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른바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한 그런 재료로 쓰기 위한 그런 차원의 진술이었는지 둘 다죠. 저는 둘 극우 다? 교과서라고 봅니다. 교과서. 예, 극우 세력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좌표를 일려주고 야, 우린 이렇게 싸워야 돼라고 예. 한 일종의 경문 아닌가요? 좌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 음.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져야 되는데 예. 한 점도 안 되는 극우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좌표 그리고 경문 교과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예.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네. 자리인데 예. 그게 아닌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예.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굴의 벽만 보고 산다, 극우들만 보고 산다라는 게 제가 23년도인가요? 예.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음. 좀 이상하다 국정 운영이. 저도 네. 청와대에서 8년 있어봤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너무 이상한데 좀 잘못 가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너무 거구적인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 그런가 했는데 대통령 자체가 극우예요. 지금 보면 대통령 자체가 극우다. 예. 그런 대통령이 극우 세력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 양반이 막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예. 이분 자체가 극우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계하고 있는데 네. 거의 뭐 이제 극우의 우두머리 네, 같다는 네, 그런 네. 느낌도 받으시는 거고. 뭐 어제 최우진 술이 그거 아닙니까? 장소만 고스란히 바꿔 넣으면 광화문 정광훈 목사가 했던 말하고 뭐가 다르죠? 그렇네요. 예, 그 똑같죠. 얘기가 반복이 됐다. 예, 헌재에서 한 말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한 말 아닙니까? 광화문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거기 서서 연설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정선거 얘기를 또 사실은 하면서 선관위에 뭐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거다 그런 식의 주장을 또 했습니다. 저는 어제 최우진 술문 중에 여러 문제가 있긴 예.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 선거에 대한 문제예요. 선거.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거는 국가의 근간이잖아요. 흔들어서는 안 되는 기둥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걸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흔들어 버렸어요. 북한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살고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탄핵 국면에서 저는 가장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네. 그 부분인데요. 이제까지는 금기시 되든 안 좋은 쪽으로 그걸 다 깨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야라든지 음, 이런 거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난동을 일으키면서 깨버리고요. 다 하나하나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이걸 복구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도 이거 그냥 대한민국 이 체제 우리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 체제를 전복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식의 아 그럼요. 그리고 그걸 뭐 선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가 눈 떠보니 후진국 돼버린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던 거거든요. 네. 물론 경제적으로는 피해도 막심합니다. 예, 예.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국은행 총재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계엄으로 인한 피해,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냐? GDP의 상당한 부분이고 네. 어림잡아 4, 5조 정도에 추정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그런 그릇된 행동 하나로 인해서 네. 생돈 4, 5조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냥 과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비용.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야. 네. 이거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그렇네요. 우리나라는요. 여러 정말 역동적인 국가입니다만 딱 두 가지를 지켜왔습니다. 뭐냐면 집회와 시위도 많고 막 되게 역동적이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넘어서지 않았어요. 미국이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의회가 침탈당했지만 그렇죠. 국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국회를 들어가게 했어요. 두 번째는 예. 법원이 침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음, 우리가 아무리 과거 민주주의가 갈등이 심각해지고 뭐 민주주의 숙성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네. 근데 이번에 법원이 또 침탈당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벌어졌던 두 가지 핵심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렇네요. 국회와 법원. 네. 이거 되돌리기에는 엄청난 비용 듭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우리 체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 우리가 목도를 한 거고 네. 또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내란성 질병 다들 아프고 힘드세요 지금.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할 겁니까? 불안하시고 일단 증상이 첫 번째가 불안해요. 불안하죠. 예.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예. 아유 야 또 어떻게? 두 번째는 짜증이 나요. 맨날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봐야 되니까요. 제 양반 얼굴 또 봐야 되네. 막 짜증이 나. 세 번째는 화가 나. 화가 나. 이게 계엄병이에요. 계엄병. 계엄병 계엄병에 다 시달리고 계신데 네. 윤석열이 어제 또 한 얘기 중에 내가 직무에 이제 복귀하면 이거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고 나는 외치를 맡겠다 이런 식의 개헌 얘기. 일종의 책임 총리.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 이런 얘기를 사실상 또 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아가면은 잘할 거고, 뭐 이 정치도 이제 바꿀 거고 이런 희망을 이제 가진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최근에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시면 대통령 하야론을 제기합니다. 김대중 주필을 비롯해서 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농계가 되어라. 비상계엄 문제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직을 던지고 하야하면서 네. 민주당을 껴안고 일종의 소위 거칠 개편하면 죽어라. 아. 농계가 되라 이거거든요. 칼럼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쪽에 그런 것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봐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개헌론은. 그런데 그쪽으로 확 무게를 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슬쩍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본인은 나한테 다시 내가 복귀를 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할 거야라는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하야도 아니고 계속 집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라고 네. 봅니다. 어정쩡한 상태.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이제. 네.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좀 이건 때 오시는 분들 다 물어봅니다. 결론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예. 전 세계에 생중계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포고령 자체가 위헌한 것이고 국회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침탈하고 네. 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했고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려고 했고 뭘로 이걸 면책하죠? 뭐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날 12월 3일 날 온 국민이 느꼈던 공포 그 공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날 당일날 국회 회관에서 일을 하고 의원회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TV 중계를 보고 본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필이면 그날 또 야근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근데 저만 하더라도 본청에 들어가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화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공포잖아요. 야, 내가 이러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오네. 아, 그래. 그런 맞아요. 대국민 공포를 심어줬던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어떻게 봐줍니까 이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무 네.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뭐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 식의 앞서 주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 최소 4, 5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보이지 않는 유무우형의 사회적 비용을 또 막심하게 피해를 입혔고 예. 온 국민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아유 이걸 어떻게 뭐 그러게요. 좀 8대 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거라고 봐요. 그 뭐 몇 대 몇 이거 얘기하기조차 네. 참 그런 일이고 생중계돼 오마이 TV가 그날 이제 네. 밤부터 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14시간 넘게 생중계를 하고 현재 그럼 재판관들도 함께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인가요? 그렇네요. 정의의 상식 이런 문제지. 예, 이게 뭐 이념의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사실 박근혜 탄핵 당일 때 그다음에 그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그때 생각해 보면 많이 불안했었어요. 불안하죠. 그때도 불안해서 불안하죠. 뭐 안창호도 있다 누구도 있다 해서 보수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8대 0이 나왔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이게 뭐 진보 보수 문제나 재판관의 성향 문제는 이건 전혀 아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고 저희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진 TV님께서 윤 의원님 정보력장 경호차 타고 간 거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네. 어제 많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제 청문회에서 법무부 호송차 파란색 그 승합차가 아니라 캐딜락 경호차를 윤석열이 타고 다녔다. 법무부 호송차 뒤에 차가 따라다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보면 지금 화면은 네. 보이시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예, 차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경호차. 제보를 받은 건데 네. 현장에서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 김성훈 차장이 나오면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네. 조정당국과 의논해서 경호 차량을 탔다라는 겁니다. 경호 차량을 타는 게 왜 문제냐라고 네. 하면 경호 차량 내에서 외부와 통화도 할 수도 있고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사는지 모르지 아무도. 범죄 피의자가 호송당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나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호송차를 타야죠. 왜 특권을 줍니까? 예.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국회 출석했던 네. 경호처 간부에게 확인해 줘라. 음. 사실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줘라. 근데 사실이라면 네. 교정해야 된다 이건. 아, 그럼 당연한 거고요. 이거 이 윤석열이 경호 차량을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어제는 네. 근데 확실히 확인 안 해줬죠. 네, 확인 안 해줬습니다. 자기 뭐 직무가 아니다, 업무가 아니다라고 뭐 하면서 어제 확인 안 다 해주던데. 이야기 안 해줬어요. 뭐 네. 집무실에 사우나 있는지도 제가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더니 말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 시설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용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관저에 사우나 그다음에 뭐 뭐줄 수 있죠. 그래서 집에는 뭐 그런 예, 얘기를 예. 우리가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하고 했었는데 예. 용산 집무실에 사우나. 네.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상- 집무실에 사우나를 두고 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분이에요. 상상이. 예.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놓고 나왔을 때부터 아 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할 때 그 누렸던 내 한마디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던 그걸 내가 총장이었을 때 이 정도인데 대통령 되면 왕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사 구별이 없는 거죠. 어, 마을 이장님도 이렇게는 안 하시거든요. 마을에 관에 물건 하나 쓸 때도 마을 그럼요, 주민들한테 그럼요. 총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 근데 마을에 관에다가 야 나 골프 연습 좀 해야 돼 해서 골프 매트 갖다 놓습니까 누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골프 매트 갖다 놨다가 그렇죠. 예. 이번에 말썽 나니까 치웠다는 거거든요. 음, 참 집무실에 사우나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집무실에서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예. 다른 매체랑 밝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짜 출근이요. 아 예 맞아요. 기억나시죠? 많이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상상 이상이어서 처음에 제보 받았을 때는 네. 아 우리 뭐 이렇게 유튜버 분들이 너무 좀 과민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빈차로. 경찰들 내에서 경찰 네. 무전통신이라는 걸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차량이 이동할 때는 경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 경찰들이 무전을 통신을 합니다. 교신을 하죠. 그래서 뭐 어디 간다 어디 예, 간다 그런데 뭐 통제해야 되니까. 예, 예. 교통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가짜 출근용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뭐 비둘기라고 쳐요. 네. 그럼 야 비둘기 떴다, 비둘기 떴다. 아. 이러면 가짜 출근인 거예요. 근데 경찰들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진짜 얼마나 중요해요. 비참합니까? 그렇죠. 아니, 가짜 출근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경찰들은 왜냐하면 경호관 내에서 경호처 내에서도 경찰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알죠. 알려주는 거 큰 네. 힘 쓰지 마라. 이건 가짜야. 가짜야. 그냥 그러니까, 나와 서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비둘기 떴어 이러면 그래 비둘기 간다 비둘기 간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경찰과 경호관들은 뭡니까? 참. 자괴감이 들 수밖에 네. 없는 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하나씩 나오고 계속해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막 화면 볼 때 호송차 막 지나다닐 때 아유 뭐 이거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거기에 타고 있었나 안 있었나 그 빈 차량 출근 이 생각하면서 네. 안 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그냥 그 농담 삼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호송차에 안 타고 경호 차량에 타고 있다는 제보. 이거 너무 이제 충격적이고. 그럼 경호 차량에 타서 뭐 우리가 상상을 해 보자면 김건희랑도 뭐 통화할 수 있는 거. 그럼요. 누구랑도 예. 자유롭게 예, 예. 통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비아폰 있잖아. 그것 좀 없애버려. 그 비아폰에 어. 기록 다 없애고 있잖아.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짓이 할 수도 있고. 범죄 혐의자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범죄 혐의자인 피청구인 또 내란 수계 네. 피고인인데 네.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경호차를 타고 왔다 갔다 나들이 다녔다. 이거 제보 확인해야죠. 네, 예, 좀 의원님. 네, 확인해야죠. 확인해야죠. 네. 근데 제보를 주신 분은 확실하다고 하니까 네. 경호처에서 입증해야죠 이제. 저는 아니면 문제지- 아니다라는. 네, 아니면 아니고 음. 아니면 뭐 아닌 이유를 밝히면 되죠. 네. 근거를. 근거를 밝혀야 된다. 네. 이게 그러면은 교정 당국에서 모르겠습니다. 교정 당국에서 당연히 규정이 네. 있을 테니까 호송차에 이 피고인을 태우고 옆에 앉아서 오는 게 매뉴얼일 텐데 그렇죠. 그걸 안 지켰다고 하면 교정 당국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몇몇 기자분들이 교정 당국에 확인을 했더니 예.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말할 수 없죠? 음. 피의자고 범죄 혐의자인데. 그렇죠. 교정 당국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럼요. 그 관리를 했다라면 했으면 했다. 네.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그렇죠. 얘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번 중에 한 번 네. 경호 차량을 태웠다든지 네. 뭐 밝혀야죠, 이건 정확하게. 아니면 10번을 다 태웠다든지. 이거 꼭 밝혀주십시오, 네, 의원님. 그러겠습니다. 의혹이 제기가 됐고 제보 확실한 제보 조사님 확실하다고 하니까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비화폰 문제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어제도 말씀하신 것 중에 김용현 비화폰 반납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다니던 사람이 네. 법인카드를 회사 그만두고도 계속 썼던 거죠. 음. 그리고 일주일이나 지나서 카드 반납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하시니까 다 네. 이해가 되네요. 예,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 비화폰이라는 건 예. 국정 운영에서의 보안을 위한 정보 보안을 위해서 쓰는 거지 민간인한테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친위 구테타 과정에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도 줬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국정조사에서 제가 확인을 했던 맞아요. 겁니다. 예. 노상원한테까지. 예. 민간인한테 비화폰을 주는 그러니까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금기가 깨져버린 거죠. 부정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민간인한테 어떻게 비화폰을 줍니까?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거죠. 경호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윤석열 정부는 한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네. 12월 4일 날 사퇴 의사를 표현하고 5일 날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며칠 뒀어요. 그리고 비화폰을 반납한 시기는 12일 또는 13일로 지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주일 이상을 더 쓴 거죠.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쓰면서 뭘 했겠냐 비화폰 가지고. 아니, 증거 은닉을 한 거죠. 말 맞추기 한 거고. 내란을 준비하면서 김용현이 입에 달았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네. 비화폰 있니? 어. 비화폰으로 통화하자. 아하. 이 비화폰은 통화 내역이 남지는 않습니다. 예. 통화 내용이 컨텐츠 내용은 안 남고. 남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 날 네.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음. 근데 통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남아 있죠. 그러니까 비화폰으로 다 썼거든요. 김용현 네. 씨가. 하나는 국방부 비화폰, 하나는 경호처 비화폰. 하. 두 대의 비화폰을 들고 거의 뭐 진두지휘를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12월 8일 날 김용현의 황제 출석이라고 저는 네. 하거든요. 검찰로 황제 출석을 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국정조사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음. 국방부 장관 공간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모셔옵니다. 모시러 옵니다. 그래서 김용현을 모시고 모셔가고 갔어요. 그게 황제 출석인데 네. 황제 출석을 해서 핸드폰을 제출하죠. 예. 모든 범죄 혐의자들이 잡히면 제일 먼저 내는 게 뭡니까? 압수하는 게 핸드폰? 핸드폰이잖아요. 예, 그럼 제일 당연히 중요하죠. 검찰에서 핸드폰 냈. 예. 그때 핸드폰을 냈던 건 깡통폰입니다. 아하. 핸드폰 유심 칩을 여러 차례 바꿔가지고 예.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검찰도 12월 8일 날 핸드폰을 압수를 했으면 바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네. 열어봤겠죠. 깡통이네. 그럼 네. 바로 조치가 뒤따랐어야죠. 아하. 근데 그걸 지금 제출했으면 두 달이 지나도록 찾질 않는 거예요. 음. 제가 어제 국정조사에서 경호처 담당 직원한테 김용현 비화폰이 어디 있나요?라고 물었더니 경호처 내에 있습니다. 네. 봉인된 상태로 봉인된 있습니다. 거. 지금이라도 전원을 키면 네.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라고 하셨고 그럼 두 달 동안 검찰은 뭐 한 겁니까? 김용현을 신병을 확보했지만 그 두 달 동안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요? 저는 안 믿죠. 김용현에 대한 수사. 가장 중요한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안 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수사를 한 겁니까? 그렇네요. 네. 깡통인 거 알았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뭘로 통신했을까? 이걸 네. 당연히 궁금해야 되고 거기에 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어제 질문하셔서 나왔던 얘기 봉인돼서 잘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검찰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안 한 거죠. 그 그리고 부분에 어제 있어서, 제가 또 비화폰에 있어서는. 대검 차장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거 바로 압수수색 들어갈 겁니까? 라고 하니까 머뭇머뭇거려요. 주저주저해요. 야.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범죄에 쓰였던 네. 물증이 있는데. 그 안에 비화폰이 저는 이번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경호처장을 했기 때문에 비화폰의 관리 책임자였어요. 아. 그래서 비화폰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노상원에게도 줬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그걸로 네. 비밀스럽게 자, 그러면 하는 거죠. 언제 비아폰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아폰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 불출 언제 나눠줬다. 예.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 내란이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죠? 그리고 언제 연락을 했다라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란의 지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연결되는 게 노상원하고 연결했던 사람은 누구고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려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딱이 퍼즐이 전제, 맞춰지는 거죠. 붙여놓고 연결해가지고 어디 예, 어디 예. 언제 그럼 통화했다. 그 시간에 넌 어디 있었니? 그 시간에 무슨 통화를 했니?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아폰을. 그렇네요. 그렇게 이 블랙박스 말씀하시니까 절실한 꼭 필요한 그 증거인데 이걸 맡고 있는 게 또 검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비아폰의 서버와 비아폰 단말기를 지금 경호처가 꽉 쥐고 있어요. 쥐고 있는 사람이 김성훈 차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김성훈 비아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서버와 단말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들어가는데 네. 매번 김성훈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을 구속영장을 3번이나 청구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그 3번 모두를 기각해요.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예. 대검차장한테. 이런 일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대요. 아, 대검차장 흔하지 않은 일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계속 기각을 하고 영장을 반려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검찰이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개입한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최소한 예. 엄청난 걸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서는 안 될 게 있는 겁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야 김성훈 차장만큼은 보여줘라. 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블랙박스니까. 그런 지시가 네, 그런 지시를 했든지 뭔가는 있을 수도 있는 있고.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이 허들을 넘지 않고서는 내란의 이 전모 뿌리 이걸 밝히기 또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예. 나름 뭐 단전단수라든지 비아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밝혀내긴 했습니다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게 강제 수사권,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한계를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수사도 믿업지 못하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네. 친위 구테타에 대한 백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백서는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시 이런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기록은 분명히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모를 밝혀야 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 아까 경찰도 언급하셨지만 이 박현수 국장이 이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좀 맡고 있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최상목도 사실 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경찰, 검찰 마찬가지로 다 내란 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그럼요. 친위 구테타의 특성상 예. 권력을 잡은 자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자백하지 않으면 밝혀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네. 군사 구테타 같았으면 만약에 진압이 됐으면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처럼 예. 당시 군에서 또는 경찰에서 실무를 했던 사람이 여전히 현직에 있습니다. 707 특임단장도 여전히 현직에 있고요. 그렇죠. 국회 봉쇄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경찰도 현직에 있습니다. 네. 직무 배제를 시켜야죠. 그런데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하. 참 이 저희 어제 이제 윤석열의 그 발언을 듣고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면서 또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아니면 뭐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의원님? 이 상황 자체를 첫 번째는 네. 진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진실을 기록해 그 진실의 힘은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실을 기록하는 것. 두 번째는 헌재가 조기에 결론을 내주는 것. 그래야지만이 많은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죠. 네. 예를 들어서 경호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성훈 차장이 3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성훈 차장이 다시 살아오는 거 아니야? 다시 살아와서 경호처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과정에서 저항을 했던 경호관들은 신변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불안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대선을 통해서 정리해야죠. 아, 이 과정들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조기 대선 통해서 네. 이 과정을 정리하고 이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회복을 하고 그럼요. 경제도 살려내고 네. 이런 일이 필요하다. 참 이 경호처 직원들 그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불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힘으로 또 체포도 되고 그럼요. 구속도 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다치지 않게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이것도 우리가 힘을 써서 여기에 진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가 이겨야 되는 거고. 네, 공권력과 공권력이 부딪힐 때 경호관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을 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겨야죠. 그게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초롱님께서 어떤 댓글 주셨냐면 경호처 걱정 말아요. 국민이 지켜줄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꼭 뭐 이 방송 보시는 경호관들, 경호처 직원들 있다면은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또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이제는 이 명태균의 시간인데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명태균 게이트 뭐 여기저기서 이제 녹취도 공개가 되고 네. 하나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김건희의 이 공천 개입 의혹이랄까요? 이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선 기간에 대통령 내외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 순간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집권 여당의 공천에 개입한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게 쌍팔년도로 되돌아간 거잖아요. 전화를 막 네. 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네. 야, 또 누가 반대하던데 나 하라고 했어. 성동이 나눔 이름이 뭐 하라고 했어. 네. 밀어갈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뭐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근데 결국 이제 김건희는 뭐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냐, 수사 안 하냐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검찰을 믿을 수가 있을까? 특검해야죠. 이건 역대 정부에서 네.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부정 비리 의혹이 발생했을 때 특검을 어지간하면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받았죠. 김영삼 대통령 한보 비리, 김대중 대통령 자제분들 네. 다 했잖아요. 그 맞아요. 뒤로도. 네. 하물며 보수 정부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도 친형 이상득 부의장에 대한 비리 혐의가 드러났을 때 특검 받았습니다. 뭐 조사 다 받았어요. 받긴 그리고 했죠, 다. 관저 뭐 사저 의혹 다 예, 받았어요. 예. 예. 근데 이걸 안 받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 치해법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출국 금지도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김건희가 지금 자유롭게 있는 이 시점, 이 순간에도 누구랑 뭐 소통을 하면서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뭔가 또 일을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또 국민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특검이 꼭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신 건데 특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단단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것도 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자기네들이 잘못했잖아요. 네. 집권 여당으로서 친위 구태타가 벌어졌고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잖아요. 네.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야 혹여나 조기 대선에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단단하게 결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내란 이거 너무 과하고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도 이제는 외면해요. 개인적으로 만나셨던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많죠. 처음에는 말하기도 되게 주저주저 하던 사람들이 예. 이제는 야 니네가 빌미를 줬잖아 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어 라는 식으로 예. 정말 교묘하게 틀어서 이제는 스스로 결속하면서 보수 괴멸될까봐. 예, 다음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봐줄 걸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소위 말해서 윤심이라는 게 네.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그냥 극우 보수 정당이 되는 겁니다.
어제에 있었던 그런 최후 진술 네. 그리고 명태균 특검 이런 걸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극우 정당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국민의힘 극우 정당으로 갈 위기에 이제 처해 있다 짚어주셨고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지금 해법 주셨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가시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문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제가 청와대 8년 있었는데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청와대에 있는 수석급들이 영부인 전화번호도 잘 모릅니다. 왜 알아야 되죠? 그렇죠. 영부인은 공적 영역이 아닙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공적인 지위인 거고 네. 그 부인인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 부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나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지 네. 무슨 공적인 영역이고 지위입니까? 그렇네요. 영부인이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사적인 교류를 한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무슨 이 대통령 둘이라는 게 이게 증명되는 거죠. 저는 딴 거 그 내용의 문자의 내용이 뭐다, 뭐 명태균 관련될 거다, 아닐 거다, 뭐 이런 썰들이 많은데 네. 그거 이전에 그렇게 교류하고 문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밑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윤건희 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네. 왜 아무리 봐도 연락할 이유가 없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해 아닌데? 드릴까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비화폰을 막 뿌렸어요. 근데 장관 청문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비화폰을 줬대요. 청문회 있는 사람. 청문회 하는 사람들. 어차피 될 거니까. 예. 그랬나? 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청문회에 있는 장관 후보자들한테 주면서 비화폰을 주면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전화번호 몇 개가 적혀 있는 걸 줬대요. 네. 맨 위에 윤석열, 김건희 전화번호가 적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화 올지도 모르니까 잘 받으세요. 예. 영부인 전화번호를 왜 줍니까 장관들한테? 그것도 전화 올지 모르니까 잘 받으라고요?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게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죠. 그렇네요. 이 국정원장과의 그 통신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 일정이 있어서 보내드려서 저희가 몇 분 더 썼는데 말씀 잘 들었고 또 오셔가지고요. 네.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